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동기의 약 5에서 10%가 겪고 있다고 하는 ADHD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ADHD에 대한 정보들은 많이 있지만 생각보다 통합학급의 일반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간단한 퀴즈 하나 드려볼게요. 다음은 2명의 초등학교 아이들의 이야기인데요. 잠깐 영상을 멈추고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둘 중 어떤 아이가 과연 ADHD일까요? 정답은 영상 마무리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시청해주세요. ADHD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ADHD는 한국어로 번역하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입니다. ADHD는 12세 이전인 아동기에 나타나는 기능과 발달을 저해하는 지속적인 양상의 부주의, 과잉행동, 충동성을 의미합니다. ADHD는 그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이로 인해 병행되는 학습장애,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등 2차적 문제도 가져옵니다. 또한 주로 아동기에 시작되어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기에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중재와 개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ADHD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과잉행동, 충동 우세형, 두 번째는 주의력 결핍 우세형, 세 번째는 이 2가지가 모두 함께 나타나는 복합형입니다. 그렇다면 각 유형에 따른 증상과 진단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잉행동 및 충동형의 진단 기준은 다음의 9가지 증상 중에서 6가지 이상의 증상이 6개월 동안 부적응적이고 발달 수준에 맞지 않게 지속될 경우 ADHD로 진단됩니다. 다음의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주의력 결핍형의 진단 기준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음의 9가지 증상 중에서 6가지 이상의 증상이 6개월 동안 부적응적이고 발달 수준에 맞지 않게 지속될 경우 ADHD로 진단됩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ADHD의 정의 및 특성, 진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ADHD 아동이 있는 특히 초등학교 학급에서의 지원이 중요하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ADHD는 약물 치료가 효과적이긴 하지만 이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의 충동성을 감소시키고 자기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인지행동 치료 외에도 학습 치료, 놀이 치료, 사회성 그룹 치료 등 아이의 필요와 환경에 맞게 병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ADHD 아동은 가정보다는 학교에서 더 자주 문제 행동을 나타내며 대체로 학업 성적이 낮고 학교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낮은 자아 효능감으로도 이어지기에 ADHD 아동에 대한 학급 교사의 적절한 지원과 대처가 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ADHD는 주로 아동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교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데요. 초등교사들은 ADHD 초기 진단에 기여하여 주요 정보 제공자로 기능할 수 있고 동시에 ADHD 의심 아동을 가장 먼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ADHD의 유형별로 학교에서 아동들이 겪는 어려움을 알아보고 이를 선생님들께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사 지원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가지는 ADHD 아동이 학교에서 겪는 대표적인 어려움인데요. 이 3가지에 따라서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지 하나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잉행동 및 충동형인 아동이 겪는 어려움입니다. 첫 번째로 아동은 수업의 흐름을 끊거나 다른 학생의 집중을 방해하는 등 반응 억제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는 다른 또래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하여 교우 관계 및 학교 적응을 더 어렵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서적 기복이 심하고 충동적 행동이 잦아 또래들과의 협응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지속되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상실할 수 있고
또래들과 협동하여 학습하는 것을 회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포함하여 수업 상황에서의 문제 행동으로 교사의 부정적 피드백을 계속 받는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학업의 실증을 느끼고 무관심해져 학습 결함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낮은 자아 효능감을 형성하게 될 수 있습니다. ADHD 아동 중에서도 과잉 행동 및 충동성 아동은 앞서 설명한 어려움을 학교 교실에서 겪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긍정적 행동 지원입니다. 이는 문제 행동의 이유를 이해하여 의미 있는 중재를 고안하기 위한 전략인데요. 특히 긍정적 행동 지원은 문제가 발생하는 맥락적, 환경적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먼저 바꾸고 아동이 능동적으로 환경을 통제하는 데 필요한 대체 기술을 적극적으로 교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을 구체적으로 현장의 사례와 함께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과 관련한 논문에서 통합학급의 일반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했을 때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긍정적 행동 지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 준비, 흥미 유지의 측면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과제 조정의 측면에서도 다음과 같은 것들이 효과적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초인지 전략입니다. 초인지는 다른 말로 메타인지인데요. 이는 초인지 차원에서 과제 수행을 돕기 위해 사용되는 목표 지향적이고 의도적으로 이행되는 활동 과정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초인지 전략을 사용한 사례들입니다. 자기진술 언어 사용법은 자기진술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대처 수단으로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오늘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지 않고 자리에 잘 앉아 있는다 라는 말을 계속 자신에게 하는 것이죠. 또한 자기 행동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시계단서 플래시는 ADHD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해진 시간 안에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자극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점검법입니다. 자기점검법은 ADHD 아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범위의 아동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기점검법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관찰한 후에 수행을 체계적으로 보고하거나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기점검법의 구체적인 사례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자기점검법은 보다 더 나은 이해와 적용을 위해 관련 상황극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야, 최근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친구에게 불편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니? 오늘부터 친구가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줄 거야. 친구가 사진들을 보고 교실에서 규칙을 잘 지킨 행동이라면 웃는 얼굴판, 잘 지키지 않은 행동이면 찡그린 얼굴판을 들어보자. 이 행동은 어떤 것 같니? 웃는 얼굴판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주변 친구들의 표정을 한번 보렴. 어떤 것 같니?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그렇지. 친구들은 규칙을 잘 지켜서 줄을 서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거나 방해하는 행동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란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여기 자기점검표를 줄게. 1교시 수업이 끝날 때마다 친구가 이 행동을 잘 지켰다면 표에 동그라미, 지키지 못했다면 X 표시를 해주렴. 끝나고 선생님의 점검표와 같이 비교해보자.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 선생님 거랑 한번 비교해볼까? 선생님이 체크한 거랑은 조금 많이 다르네. 친구가 오늘 한 행동을 찍었던 영상을 함께 보면서 우리 얘기해보자. 오늘은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 선생님이 체크한 거랑 친구가 체크한 것이 거의 똑같네. 규칙도 많이 지키게 되었고 친구가 잘해내서 선생님이 너무 기쁘다. 앞으로도 이렇게 잘해보자, 친구야. 네, 롤플레이 잘 보셨나요? 지금까지 ADHD 유형 중 과잉행동 및 충동성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해보았는데요.
이후부터는 다른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턴 저와 함께 주의력 결핍이 아동의 학습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에서 큰 영향을 주는데요. 청각 집중력과 지속적 집중력이 약해 오래 집중하지 못한다는 점, 주의력이 부족해 세부적인 면에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사고형 학습을 선호하지 않고 다른 아동에 비해 어려워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같이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청각 집중력이 약해 생기는 부정적인 영향은 구체적으로 느린 작업 처리 속도, 한 가지 과제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태도, 쉽게 산만해지는 모습 등으로 나타납니다.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은 여러 번의 잦은 부주의한 실수와 필요한 물건들을 자꾸 잃어버리는 것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마지막으로 사고형 학습을 선호하지 않는 것은 국어, 수학 부분의 낮은 학업 성취도, 문제 해결 핵심 능력 파악의 어려움, 논리적 이해, 비판, 분석 등의 활동을 기피하는 모습 등으로 나타난답니다. 이러한 문제의 완화와 해결을 위해 교사가 취할 수 있는 교수 전략을 세 분야로 나눠서 같이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교사는 커튼과 카페트를 설치한다던가 잡다한 물건들을 가리개가 있는 선반, 캐비넷에 정리해 눈에 띄지 않게 보관하다가 이를 사용한 후에는 즉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집중이 용이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요. 청각 집중력이 약해 소리에 예민한 아동에겐 귀마개나 솜 등을 귀에 끼우는 것으로 외부 자극을 줄여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아동의 집중력이 향상된다면 점차적으로 이런 세팅을 줄여나가서 스스로 외부의 자극에 집중력을 잃지 않게끔 유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음 전략은 올바른 지시법과 적절한 과제 제공입니다. 아동이 지시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 많은 생각이 요구되지 않도록 아동과 눈을 마주보며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동의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이때 명령조로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고 격려 등 동기를 유발하는 말과 함께 지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과제 부여도 중요한데 짧고 구체적이며 아동이 흥미를 보이는 과제를 제시한 후 점차적으로 덜 좋아하고 어려운 과제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규칙적으로 부여해 생활의 계획성을 주는 것과 과제 종료를 알람 시계를 이용해 알려 알람이 울리기 전에는 과제에 집중할 시간임을 인지시켜주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다음 전략은 교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텍스트, 음성, 시각 자료를 함께 제시해 아동의 흥미를 유발하고 추상적 개념의 이해가 어려운 아동에게 구체적인 조작 활동으로 추상적 개념을 가르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문장에서 틀린 말 찾기 등의 활동을 통해 문법이란 개념을 가르쳐주는 활동 등을 예시로 들 수 있겠네요. 이 외에도 서너 장의 그림 카드로 이야기 순서 만들기 등의 구체적 활동도 흥미를 유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겠죠? 앞서 살펴본 전략들을 실제 교육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롤플레이를 통해 같이 알아볼까요? 오늘 수업은 이 사진들 중 마음에 드는 사진 3가지를 고르고 그 사진들로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거야. 어떤 일이 있어서 한 사진에서 다음 사진으로 넘어갔을지를 생각해보고 그렇게 나온 이야기는 지금 선생님이 주는 종이에 적어서 선생님한테 주면 된단다. 그러면 지금부터 30분간 이야기를 만들어 볼까? 나는 차를 좋아하니까 이 사진으로 할래. 오, 세리는 멋진 자동차들이 찍힌 사진들을 골랐구나. 멋진 사진들을 잘 골랐는걸? 자, 여기 칭찬 스티커 하나. 세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된다. 세리는 어떤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는지 선생님한테 들려줄 수 있을까? 이 사진에서 신호등 앞에 멈춰있던 이 차가 신호가 바뀌어서 출발했는데 옆에서 다른 차가 나와서 이 차가 멈췄어요. 저런, 큰일이 날 뻔했구나. 이 남은 사진은 무슨 이야기가 있을지 더 궁금해지는걸? 세리가 이야기를 잘 만들고 있으니까 칭찬 스티커 2개 줄게. 남은 이야기는 종이에 써서 알람이 울리면 선생님한테 주면 돼. 근데 다음 사진은 잘 모르겠어요. 세리는 앞에 2사진도 잘 이었으니 분명 잘할 수 있어. 선생님은 세리가 만든 이야기가 궁금하니까 조금 더 고민해보다가 그래도 모르겠으면 선생님이랑 같이 고민해보자. 네, 어렵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이야기 적은 종이를 선생님한테 주세요. 잘한지는 모르겠지만 다 했어요. 세리가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줘서 너무 기쁜걸. 그리고 오늘 수업 잘 참여했으니 여기 칭찬 스티커도 3개. 조금 더 모으면 세리가 좋아하는 과자도 받을 수 있겠네. 힘들지만 다음번에도 또 받을래요. 롤플레이는 잘 보셨나요? 이토록 한 가지 수업을 구상할 때도 흥미, 동기부여, 교구, 즉각적인 보상과 피드백 등 아동의 주의 집중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롤플레이였습니다. 다음은 낮은 자아 효능감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아동들이 과잉 행동과 충동성, 주의력 결핍으로 인해 어떻게 학업 수행이 수월하지 않은지를 배웠는데요. 반복되는 과제의 실패, 비판, 성공 경험의 부족 등은 아동들이 낮은 자아 효능감을 유발합니다. 자아 효능감이 낮은 아동은 자신의 학습에 대해 비관적으로 예측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학업 동기와 자신감의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낮은 동기는 결과적으로 낮은 학업 성취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아 효능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가지 교수 방법을 같이 알아볼까요? 먼저 아동의 강점을 살리고 칭찬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어요. 많은 경우 ADHD 아동의 강점으로 창의적이며 사회과목에 대한 높은 흥미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창의성과 흥미를 아동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경직되지 않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표현에 대해 즉각적인 칭찬을 제공한다면 자아 효능감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동의 말에 두서가 없고 논리적이지 않아도 본인의 학업 성취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사려 깊게 들어주고 생각 끝에 발표하는 행동을 칭찬해주는 것이 좋아요. 또한 ADHD 아동도 다른 아동과 마찬가지로 강점, 약점이 있는 아동이므로 그 강점을 찾도록 도와주어야 해요. 이를 위해 견학, 창작 등의 활동으로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답니다. 또 아동 스스로가 도전해 성공의 경험을 획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때 도전 과제는 충분히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형식을 취하거나 아동의 관심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이러한 전략을 적용하기 용이한 교육 방식으로 시청각 자료와 즉각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카웃 등의 스마트 교육을 예로 들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에요. 저희는 ADHD 전반의 특징을 시작으로 그 유형별 분류와 각 유형이 학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 이를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한 교수 방안을 과잉행동, 충동성 유형, 주의력 결핍 유형, 낮은 자아 효능감 유형으로 나눠서 각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다들 잘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 수업 시작할 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제 하나와 민재 중 누가 ADHD를 앓고 있는 아동인지 아시겠나요? 정답은 두 아동 모두 ADHD였답니다. 하나는 과잉행동 충돌 우세형이고 민재는 주의력 결핍 우세형이었던 것이죠. ADHD의 유형과 적절한 해결책 찾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점이 있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ADHD를 겪는 아동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라고 생각해요. 일반 아동처럼 강점, 약점이 있고 자신에게 맞는 교수법이 있는 조금 개성 있는 아이인 거죠. 약물과 정신 감정을 통한 치료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적절한 교수법을 취해 아동의 학업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줄 수 있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ADHD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론을 바탕으로 아동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교수법을 취해서 아동을 도울 때 효과적인 도움이 될지에 대한 지식, 즉 실제로 적용 가능한 지식이 정말 중요해요. 언젠가 여러분 학급에서 이런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만나게 된다면 초등교사인 본인이 이러한 아동의 학업과 자존감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지 인지하고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길 바라요. ADHD와 그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교사님들을 위해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을 정리해뒀으니 궁금하시다면 한 번씩 확인해보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